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에는 8장 회전운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앞서 잠시 강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본격적인 회전운동학을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될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원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나 선속도, 순간속도, 각속도, 라디안 등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원운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원운동에서는 반경이 있고 이동 거리가 있고 그때 이루고 있는 각도, 이러한 것들이 원운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들입니다. 일단 이동 거리를 산출하는 수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보통 델타 S로 표현을 하고 이 델타 S는 델타 세타기 곱하기 R 반경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 수식을 처음에 보면은 왜 수식이 이렇게 될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암기를 했던 원주, 즉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2파이 R이라는 것들을 이미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식과 우측에 있는 식을 비교를 해서 나타내 보면 원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길이에 해당하고 델타 세타라고 좌측에 나와 있는 수식에서 해당하는 우측의 항은 2파이라는 항이 R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즉 반경 R에 대해서 2파이 라디안만큼의 각도를 적용한 것이 전체 원주가 되는 것이고 일정한 각도를 적용을 하면 원에 따라서 이동한 호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수식을 새롭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정확히 해두도록 합니다. 우리가 선속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VT라고 나타내고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바의 의미는 평균적인 선속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단일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므로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고 델타 S는 델타 세타 곱하기 R이라고 위에서 정의를 했으므로 변하지 않는 값 R을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곱하기 R을 써서 손속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간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델타를 D로 표현하기 위해서 극한을 취해주는 과정을 갖습니다. 델타 T가 제로로 가게 되면 이 항들은 dt분의 ds로 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r 곱하기 dt분의 d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dt분의 d세타는 개념상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각도를 말하므로 각속도의 개념이 되고 각속도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메가라는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해주니 vt는 r 오메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속도의 정의입니다. dt분의 d세타를 오메가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각도의 단위로 많이 쓰고 있는 라디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수식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타라는 것은 결국 R분의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수식에서 보게 되면 델타 세타가 좌측으로 이항을 했을 때 델타 세타분의 델타 S가 결국 각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던 라디안은 단위로 보게 되면 무차원의 보조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념은 설명했던 대로 반경 R과 원에 의해서 생기는 변이, 이동 거리가 같을 때 이루는 각도를 원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 크기를 보면은 대략적 57.3도 정도가 되고 이 값에 곱하기 2파이, 즉 2 곱하기 3.14를 더 해주게 되면 그 값의 크기가 360도가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미 2파이 라디안이 360도라는 것들을 삼각함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이미 잘 배웠을 것입니다.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각속도를 나타낼 때는 그 크기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그 각속도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생기는 것이 각속도이므로 회전하는 물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주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4개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으로 회전 방향을 감싸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각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각속도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손을 뒤집어서 표현을 해야 하니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아래쪽이 되는 것입니다. 각속도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습문제 8.2번입니다. CD의 VT는 1.3m/s일 때 R이 4cm, 7cm인 경우에 각속도를 각각 구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CD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팩트 디스크이고, VT가 1.3m/s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VT가 선속도인데 선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경이 4cm일 때와의 7cm일 때의 각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각속도가 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일단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T는 앞서 수식에서 R 곱하기 오메가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보니 VT는 고정이 되어 있고 R 값이 변하는 가운데 오메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메가에 대해서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VT 나누기 R이라고 정리가 되고, VT와 R을 각각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VT는 1.3m/s를 써주고, R은 4cm이므로 MKS 단위계에 의해서 4 곱하기 10-2승 미터를 쓴 이후에 계산을 해보면 32.5 라디안/s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오메가는 7cm인 경우에 각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똑같이 대입을 해주는데 반경을 7cm를 적용을 하면 그 값은 18.6 라디안/s로 산출이 됩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그 값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 숨겨져 있는 뜻을 잠시 살펴보면, 컴팩트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CD는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10년, 20년 전에는 데이터의 저장 매체로서 아주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최근에도 뭐 오락을 하거나 그럴 때 CD를 넣고 오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활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CD를 넣고 구동을 해보면 PC에서 컴팩트 디스크가 회전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 때는 PC가 진동을 하는 정도를 느낄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컴팩트 디스크는 등 선속도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Constant Linear Velocity라고 되어 있으니 선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CD는 동그랗게 생겨 있고 중심으로부터 회전하고 있을 때 선속도를 일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빨리 돌고 어떨 때는 늦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위에서 문제에서처럼 4cm에 있는 컴팩트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선속도가 32.5 라디안/s가 되어야 되고, 7cm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서 레이저로 억세스를 할 때는 18.6 라디안/s로 비교적 각속도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억세스 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게 됩니다. CD는 모두 하나의 나선형 트랙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트랙의 길이를 보게 되면 평균 원둘레 곱하기 나선의 전체 회전수를 곱해 주어야 하니까 사실상 하나하나 다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길이가 5.27km 정도 되는 곳에 모두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즘에 CD는 성능이 많이 좋아서 배속이 아주 높은데요. 예전에는 그 배속도 좀 제한이 되어 있었고, 배속이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속도가 아주 느렸습니다. 현재 50배속의 CD를 사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대략 1400rpm까지, RPM이니까 분당 회전수로 1400번까지 회전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CD 우리 교재에 보면은 CD의 상태에 대해서 서피스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는 염료나 그런 것들이 매끈하게 유지가 되어 있지만 레이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0이냐 1이냐를 읽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컴팩트 디스크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레이저를 통해서 빛을 쏘고 이 빛을 쏜 것이 반사를 통해서 올라올 때 프리즘을 통해서 읽힐 때 센서를 통해서 일정하게 읽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표면이 고르지 않아서 라운딩 되어 있을 때 들어갔던 빛이 정확히 반사되어 올 수 없고 난반사를 하게 되므로 센서에서 시그널을 인식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니 이런 경우를 0이라고 읽어주고 이런 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를 0으로 하고 랜드를 쏘게 되는 경우를 1로 해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식이 컴팩트 디스크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P의 오메가는 33과 3분의 1 RPM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반경으로 따졌을 때 4cm와 7cm인 곳에 선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P는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음악을 들을 때 쓰던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PVC 판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선속도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앞에서 선속도와 주어져 있는 각속도를 연계시키기 위한 수식은 VT는 R 오메가입니다. VT는 R 오메가를 구해주는데 먼저 4cm일 때를 구해주게 되면 R 오메가 값을 대입을 하는데 R 값은 4cm, 오메가는 33과 3분의 1 RPM이므로 SI 유니트로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33과 3분의 1을 가만히 보면은 그 숫자의 크기가 대략 3분의 100 회전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RPM 자체가 레볼루션 퍼 미닛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 레볼루션 3분을 쓴 이후에 단위 환산을 해주는데 각도로 라디안 단위를 써야 하므로 레볼루션 단위는 원 레볼루션이 2파이 라디안이고 미닛의 단위는 1분이 60초라는 변환 인자를 각각 2번 적용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계산기를 통해서 숫자는 0.14라는 크기가 나오게 되고 단위는 정확히 없어지는 것들이 레볼루션이 없어지고 미닛이 없어지고 남는 단위를 보면 미터, 라디안, 세크가 남는데 라디안은 무차원의 각도 단위라고 했으므로 쓰지 않고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선속도입니다. 따라서 그 단위는 정확하게 미터 퍼 세크로 쓰도록 합니다. 두 번째 VT 7cm인 경우에 선속도를 보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해서 0.25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숨겨져 있는 얘기를 잠깐 보면 일단 LP는 롱 플레잉 레코드의 약자입니다. 예전에는 LP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흔히 보이는 LP 말고 좀 더 작은 사이즈의 LP가 플레잉 레코드가 있었고 그거 대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늘려놓았기 때문에 LP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LP는 주로 PVC에 특수 염료와 첨가제를 섞어서 소리골을 형성을 하고 니들이라고 되어 있는 바늘을 통해서 그 진동을 증폭시켜 음악을 재생하는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LP의 특징은 항상 이 밑에 있는 LP를 돌릴 수 있는 턴테이블의 회전 속도가 33과 3분의 1 RPM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33과 3분의 1 RPM 그리고 이러한 LP 사이즈를 재생을 하게 되면 한 면이 보통 45분 재생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속도는 늘 일정하게 됩니다. 각속도가 일정한 가운데 반경이 다른 4cm, 7cm에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선속도가 서로 다르게 구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0.14m/s이고 하나는 0.25m/s이니 먼 곳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읽게끔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 회전 동력학과 뭐 큰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LP의 표면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니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PVC 표면, LP 표면에 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따라 지나가면서 생기는 진동이 음성으로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영상에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청첩장 화면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면 좀 잘 이해가 갈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청첩장은 보통 종이 위에 신랑 신부 언제 결혼합니다를 써서 전달하는데 이 청첩장은 LP를 작게 만들어서 회전을 하면 음악이 재생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LP를 통해서 청첩장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회전 동력학에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각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각가속도는 영문으로 Angular Acceleration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각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한 번 더 나누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를 보게 되면 라디안 퍼 세크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누었으니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게 됩니다. 수식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각속도는 알파라는 값을 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얘기했던 대로 각속도를 단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니 델타 오메가를 델타 t로 한 번 더 나누고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dt분의 d 오메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dt분의 d 오메가에서 d 오메가는 dt분의 d 세타이므로 dt분의 d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속도 중에 접선 가속도라고 예전에 있었는데요.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접선을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속도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선속도 개념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가속도는 dt분의 dv이므로 dt분의 dv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보통 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서 수식에 봤던 것처럼 vt는 회전 동력학에서 r 오메가라고 쓸 수 있으므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물체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회전체의 반경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R값을 뽑아내고 dt분의 d 오메가로 표현을 해보면 dt분의 d 오메가를 조금 전에 알파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접선 가속도 A는 R 곱하기 알파라는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우리가 앞서서 구신가속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구신가속도는 A라고 표현을 해줬고 A는 R분의 V제곱이라는 항으로 나타냈었습니다. V는 R 오메가라고 했으니 R분의 R 오메가를 전체 제곱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A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가속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회전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수식이 적용될지 모르니 이 세 개의 개념을 모두 각각 분리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생기는 총 가속도의 크기는 앞에서 얘기를 했던 선형 가속도와 구신 가속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AC 스퀘어 플러스 AT 스퀘어에서 더한 이후 루트로 씌워서 전체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학습문제 8.4번을 통해서 앞에서 배운 개념을 점차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판에서 점 P의 위치가 중심으로부터 10cm 떨어진 곳이라고 할 때 5바퀴를 돌면 점 P가 진행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대략 상상은 되고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수식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수식을 통해서 풀어볼 때 필요한 공식은 제일 앞서서 설명했던 델타 S는 델타 세타 곱하기 R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고 델타 세타는 각도인데
5바퀴이므로 한 바퀴의 5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값은 10cm로 주어져 있으니 대입을 합니다. 델타 세타는 단위 환산을 해서 라디안 단위로 나타내야 하므로 5바퀴는 5 레볼루션, 1 레볼루션이 2파이 라디안이라는 변환인자를 곱해서 쓰게 되면 10파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고, 반경은 10cm 위치를 쓴 이후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3.14m라고 계산이 됩니다. 비교적 수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가 2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면 점 P에서의 VT, 즉 선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선속도를 구하는 공식도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 VT는 R 오메가라고 쓰고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주는데 R값은 10cm이고 오메가는 2 라디안 퍼 세크이니 대입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VT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나와야 돼서 라디안 단위를 쓰지 않고 표현을 하면 0.2 미터 퍼 세크 반시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이퀄 2 라디안 퍼 세크일 때 반대 방향으로 각가속도가 주어지게 되면 점 P에서의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점 P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각가속도가 주어져 있는 가운데 전체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선형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먼저 R 곱하기 알파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R 값이 10cm이고 알파 값이 0.5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인데, 반시계 방향일 때의 또 반대니 각가속도 또한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에서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0.05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선형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가속도인 구심 가속도를 보게 되면 A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R 오메가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나타나 있는 문제를 가만히 보니 선속도를 적용해서 풀 수도 있고 각속도를 적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컨디션은 아마 각속도가 한 방에 나와 있으니 각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넣고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가속도의 크기는 0.4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옵니다. 실제 가속도가 두 개가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할 때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식을 정리를 하고 암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에는 각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의 회전 운동을 한번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아까의 등가속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속도가 일정할 때의 운동이라고 했고, 이거에 대한 수식은 3개가 주어져 있으며 반드시 암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 각가속도 운동은 각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므로 알파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운동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공식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좌측에 있는 것과 정확히 형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수식이 산출이 됩니다. 이 2개의 묶음을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X가 등각가속도 운동에서의 세타로, V가 오메가로, 가속도 A가 각가속도 알파로 치환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측에 있는 수식을 잘 암기를 하고 있다면 우측에 있는 수식 또한 쉽게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앞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 유도 공식과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후속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계가 초당 60회전을 하다가 전원이 오프되어서 80초 후에 정지하면서 등 각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찰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가해지는 힘이 일정한 마이너스 등 가까속도 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가까속도가 얼마인지 멈출 때까지의 총 각도, 예를 들어 몇 회전을 하고 멈추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조건을 정리를 합니다. 초당 60회전은 초기 속도에 회전하고 회전 운동이므로 초기 각속도를 따져보면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당 60회전이니까 60 revolution per second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위 환산을 해서 SI 유닛으로 나타내 보면 120 파이 라디안 per se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멈추었으므로 각속도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이때 소요시간은 80초, 가까속도는 일정하다는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까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까속도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등 가까속도 운동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등 가까속도의 공식 세 가지 중에서 위에 있는 조건과 매칭을 해서 가까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나와 있고 초기 속도와 나중 가까속도가 나와 있으므로 예를 들면 두 번째 공식 같은 것들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를 선택을 하고 알파를 구하는 것이므로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알파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리고 시간 t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원래 가까속도의 정의와 동일하죠.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입니다. 그럼 나중 속도는 제로이고 처음 속도는 120 파이 라디안 퍼 세크. 이때 걸리는 시간은 80초이므로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값을 달고 1.5 파이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갖는 가까속도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라디안은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냥 세크 마이너스 2승을 쓰게 되면 그 의미가 모호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보았고 멈출 때까지의 총 각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멈출 때까지의 총 각도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데 나와 있는 세 개의 공식 중에서 멈출 때까지의 총 각도는 세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타를 얘기를 해줄 때 세타가 언급되고 있는 항은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을 보니까 이쪽에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 어떤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번 수식을 쓸 때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다행히도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군요. 따라서 첫 번째 공식을 선택을 하고 주어진 값들을 넣어줍니다. 대입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면 세타 제로는 초기에 어느 정도 돌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제로가 될 것이고 초기 각속도 시간 2분의 1 가까속도에 나와 있는 값과 시간이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입을 하나씩 해보게 되면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다 해보았으므로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스스로 대입을 하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값들을 놓고 계산기를 통해서 그 값을 산출을 해보게 되면 그 크기는 4800 파이로 나오고 단위는 라디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4800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구해주면 이렇게 크기를 갖게 되지만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므로 단위 환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레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2400 레볼루션으로 나타내면 결국 멈출 때까지 2400 회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1000회전 후의 각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2400 회전을 하고 멈추게 되므로 1000회전일 때는 아직도 돌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각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각속도는 오메가이므로 오메가를 구하는 공식 등 가까속도 공식 3개 중에서 1000회전일 때 시간을 알 수 없으니 세 번째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속도가 주어져 있고 가까속도 구했고 1000회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델타 세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루트를 씌워서 구해줄 수 있고 루트 안에 그 값을 대입을 해보면 초기 속도를 주고 가까속도 주어진 값의 2배 그리고 델타 세타에서 1000회전일 때이므로 2000파이 라디안입니다. 따라서 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오메가는 290 라디안 퍼 세크로 산출이 돼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등 가까속도 운동은 앞에서 나왔던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의 행태, 수식의 전개, 수식의 정리까지 모두 동일하니 반드시 등가속도 기반의 공식을 암기를 하고 등 가까속도의 공식을 암기를 해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전운동 에너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물리량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운동 에너지와 회전운동의 필수로 같이 다니게 되는 관성 모멘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운동을 하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축을 중심으로 어떤 주어져 있는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KR이라고 되어 있고 2분의 1 MVT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1 MV 제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선속도가 있을 때의 전체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항입니다. 이 항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VT는 R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에 나타내 보면 2분의 1 M 곱하기 R 오메가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 항을 풀어 헤쳐 R제곱 오메가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 수식을 선형 운동 에너지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문자를 도입을 해보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나타내 보면 여기 있는 MR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항이 I라는 문자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 질량 R 반경의 제곱을 곱한 것을 I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I를 바로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선형운동 에너지와 연계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일단 I는 MR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의이므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줍니다. 회전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 그리고 그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축으로부터의 반경까지의 거리를 제곱해서 나타낸 물리량입니다. 수식으로는 MR 제곱 이퀄 I라고 쓰고 이것을 의미를 보게 되면 회전운동을 하는 입자의 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뉴턴의 법칙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선형운동에서 관성을 관장하는 물리량은 바로 질량이었습니다. 즉 질량이 큰 것이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회전운동을 할 때는 관성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관성 모멘트입니다.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인데요. 이 두 가지의 케이스의 그림을 살펴보면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추를 위치를 회전축으로부터 짧게 위치할 때와 멀게 위치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손으로 회전을 해보면 내가 들이는 힘이 필요한 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열 때도 알 수 있고요. 문을 닫을 때도 알 수 있고요. 드라이버를 돌릴 때도 알 수 있고요. 자동차 문을 열 때도 알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여기는 반경이 작고 여기는 반경이 큰 가운데 M이 서로 같다고 해주면 이런 경우는 아래쪽보다 관성 모멘트가 작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작은 힘으로도 회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관성 모멘트가 크면 비교적 큰 힘을 주어야지만 이 물체를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정확히 언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회전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잘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회전축이 이렇게 세로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물체를 회전하기 위해서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축으로 놓고 회전을 인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전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공식 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어느 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선형운동 에너지와 회전운동 에너지를 비교해서 나타내 보면 선형운동 에너지에서 나타나 있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 속도는 회전운동에서 전체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선형운동 에너지에서 관성을 관장하는 질량은 회전운동 에너지에서는 I 즉 mr 제곱으로 결정이 되고 선운동 에너지에서의 선속도 V는 회전운동 에너지에서의 각속도 오메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기억해 둡니다. 관성 모멘트에 대한 예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회전운동을 할 때 그 물체의 관성을 관장하는 것은 관성 모멘트이고 관성 모멘트는 질량으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수직 거리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질량의 분포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 당연하게도 좌측에 있는 경우가 회전을 용이하게 일으킬 수 있고 우측에 있는 경우가 회전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성 모멘트가 작기 때문이고 여기는 관성 모멘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수식을 보면 질량이 작고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반경 또한 우측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작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나타내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당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으로부터 가까이 붙어 있는 학생과 멀리 붙어 있는 학생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는 학생의 작은 힘으로도 선생님이 회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온자 분자의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 분자 스케일에서도 관성 모멘트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질량이 같은 두 입자라고 되어 있으니 예를 들면 아래쪽과 같은 이미지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산소 분자라고 해주면 산소 원자와 원자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 끊임없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 운동에 대해서는 다시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절대 용도에서 모든 운동이 정지하고 있던 상태 대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즉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분자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선운동도 하고 회전운동도 하고 진동운동 또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절로 알 수 있고요.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관성 모멘트 또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성 모멘트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나타내 보면 관성 모멘트는 원래 주어져 있는 공식이 I는 mr 제곱이라고 나타나져 있는데 중심축으로부터 질량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있고 거리를 D라고 나타내주면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두 개를 써서 나타내면 md 제곱이 하나, md 제곱이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전체 관성 모멘트 값이 md 제곱의 2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일반화해서 나타내주면 이원자 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원자 분자라고 해서 여기에도 질량이 하나, 여기에도 질량이 하나 있고 거리가 모두 D로 동일한 상태에서 만약에 회전을 하게 되면 이때 가지는 관성 모멘트는 얼마인지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사실 거리가 같으면 모두 R값이 일정하겠지만 거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질량과 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 질량과 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을 무한히 모두 구한 다음에 모두 더해주게 되면 전체 관성 모멘트를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관성 모멘트를 이렇게 수식을 나열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일반화시켜 수식을 쓰게 되면 i번째의 질량과 i번째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둘이 곱한 것을 모두 다 더해져서 표현할 수 있으니 시그마 기호를 써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관성 모멘트의 기본적인 수식 I 이퀄 mr 제곱이다 라는 것과 질량 분포가 불규칙할 때 여러가지 질량 분포가 있을 때 일반화해서 쓸 수 있는 수식 mi ri 제곱에 시그마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관성 모멘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표현을 할 때의 케이스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형 고리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항상 중심축이 어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성 모멘트 이 케이스에서는 중심축이 여기에 있고 화면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축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즉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의 관성 모멘트를 보게 되면 전체 질량이 분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반경이 다른 것 그럼 만약에 질량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수식이 좀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일반화되는 수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형 고리의 질량이 아주 많은 점입자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모든 점 입자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아래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거리가 동일하다고 봐주면 수식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mi ri 스퀘어로 수식을 정리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분들을 보게 되면 거리가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성분을 쪼개서 M1과 M2와 M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무수히 쪼개서 나타낸 이후에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전체 질량 M이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은 M1부터 M 무한대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하면 전체 질량이라고 알 수 있으므로 전체 질량 M 그리고 반경 R의 제곱을 곱해서 관성 모멘트 I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회전축이 가운데 위치해 있고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있을 때 회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원형고리가 있는데 회전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회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분포의 거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고 이 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반화하는 특정한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관성 모멘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입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체든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농구공을 돌릴 수도 있고 책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비어있는 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파이프의 케이스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선을 통해서 회전축이 이루어져 있다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원형 고리에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줬던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한쪽 디멘전으로 연장이 되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때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게 되면 I는 mr 제곱이라고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M은 전체 질량, R은 축으로부터 이 파이프의 외경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파이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회전축을 세우게 되면 회전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량 분포가 서로 다르게 되죠. 그러면 전체 질량은 라지 M이라고 쓴다고 할지라도 질량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경 라지 R이 얼마인지 여기에서의 전체 길이 L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2분의 1 mr 제곱 플러스 12분의 1 ml 제곱으로 전체 관성 모멘트가 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엔지니어들이 이미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은 똑같은 물체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회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성 모멘트가 다른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를 들면 관성 모멘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해줄 수 있는데 이 물체를 회전을 시킬 때의 운동 에너지와 이 물체를 이런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주는 일의 양이 달라지므로 예를 들어 모터를 쓴다고 하든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든 그때 소요되는 동력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케이스를 잠깐 보면 막혀있는 얇은 관, 막혀있는 굵은 관, 얇은 관이 아닌 두꺼운 관, 속이 비어있는 공, 속이 꽉 찬 공, 벽돌과 같은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아래쪽에 모두 쓰여져 있으니 한번 잠시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들은 여러분들 보고 암기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관성 모멘트의 개념만 익히고 필요할 때 회전하기 위해서 관성 모멘트가 얼마인지는 책을 통해서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량중심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중심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질량이 각각 서로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전체 모든 입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질량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질량중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았던 망치입니다. 망치를 내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던지게 되면 재주가 있는 사람은 회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지만 보통 회전을 하면서 던지게 되면 정신없이 도는 가운데 이렇게 포물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물체 운동을 한다는 것을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정밀하게 이미지를 촬영을 해보면 어느 한 점은 정확하게 내가 공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포물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 정확하게 포물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점들이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질 때와 망치를 던질 때를 보게 되면 공을 던질 때 보면 그냥 포물체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망치를 던지면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물체 운동을 하는 곳이 반드시 한 군데는 있고 그것이 바로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량 중심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M1 플러스 M2 곱하기 라지 R이 M1 R1 플러스 M2 R2가 성립할 때의 R 값을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량이 M1과 M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 손의 위치에서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는 선형운동을 하지 않고 선형운동과 회전운동이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질량 중심 포인트에다가 힘을 주어서 선형운동을 인가를 시키게 되면 회전운동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점을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질량 중심의 위치는 위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식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데 수학적인 해석이고 우리 어렸을 때 시소를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보았습니다. 질량이 가벼운 학생과 질량이 무거운 학생이 질량 중심인 점을 찾는, 즉 평형인 데를 찾게 되면 사실 질량 중심이 무거운 학생 쪽으로 축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이온자 분자의 관성 모멘트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온자 분자는 원자가 같은 상태의 분자이므로 질량 분포가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질량 중심에 대한 수식 R equal M1 플러스 M2분의 M1R1 플러스 M2R2라는 수식에서 두 입자의 질량이 같게 되는 것이죠. 두 입자의 질량이 같으면 M1과 M2의 구분이 없고 M 또한 약분이 가능하므로 2분의 R1 플러스 R2라는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R1 플러스 R2라고 하는 것이 중심으로부터의 각각의 거리 분포인데 둘이 더해서 전체 길이 D라고 하면, 즉 입자 두 개가 있는 가운데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 간의 전체 거리라고 해주면 R1 플러스 R2가 D가 되므로 질량 중심 R은 전체 거리 D의 절반인 지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 질량 중심에 대한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회전운동 파트 2에서 또 다른 물리량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